네,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을 위해 뛰는 그런 진보 언론을 기다리는 팟캐스트 정치신세계 57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왜 그래요? 목소리가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아이고. 예, 꿀성대 우리 김 반장님 상대는 꿀성대인데. 목소리 빼면 시체인데 지금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참. 얼굴 빨로 버텨야겠네. 그러게요. 제가 한 대선 전에 올해 들어서 거의 한 번도 안 아팠다가 대선 끝나고 나니까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한번 몸이 한번 쉬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쉬어야 되나? 오늘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 며칠이죠? 5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첫 휴식을 취하신다고 합니다. 열흘 만에. 열흘 만에. 예. 진짜. 5월 10일 취임식을 했으니까. 네. 그 전까지는 선거운동 하느라고 하나도 못 쉬고. 네. 아. 원래는 그 선거를 치르게 되면 투표 당일날은 네. 그동안 피로도 많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아침 일찍 투표를 하고 집에서 쉽니다. 놀러 갔어 그날. 등산을 또 가셨고 여사님이랑. 등산이 쉬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도 원래 휴일이었는데 네. 등산을 또 가셔서 네, 기자들까지 데리고. 예. 김경수 의원. 네, 불쌍하게 됐죠. 참 대통령님 쉰다고 하셨잖아요. 예. 기자들도 상당히 기자들 50분 걸린다고 했는데 네. 2시간이야. 그 사진 보면 진짜 막 거의 죽지 못해서 등산하는 그런 기자분도 계셨고 제가 볼 땐 이게 거의 언론 길들이기가 아닌가. 고강도의 언론 탄압이죠. 예.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바로 주말에 등산. 예. 다음번에 어디 히말라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말을 안 들으면. 예. 언론이 말을 안 하면 히말라야 트레킹도 갈 수 있고. 저 브리핑을 북한산 정상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제일 난이도 높은 코스로. 예. 100군데에 올라오는 사람만 브리핑을 들을 수 있어. 예. 거의 특전사식. 뭐야 소통 잘하시는 분이라며 왜 이렇게 남들 마음을 생각을 안 해 진짜. 자기가 등산 잘하면 남들도 다 잘하는 줄 아셨나 보죠.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 사실 대통령도 주 5일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지켜지기 힘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대통령도 주 5일 근무고, 물론 우리 탄핵당한 박근혜 씨는 주 4일을 자발적으로 했죠. 매주 수요일마다 아무런 일정이 없었고, 네. 그 주 4일 일하는데 4일 동안도 별로 거의 일을 안 했던. 일단 기록이 없으니까. 예, 기록도 없고 일한 기록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 대통령직 날로 먹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또 이제 최순실 대통령께서 또 열심히 하셨으니까. 최순실 대통령 거의 과로사 안 한 게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정말 별의별 것까지 다 참견을 했잖아요. 네. 참. 죄도 뒤집어 쓰고 감옥도 제일 먼저 가고 진짜. 원래는 일요일 날이 휴일이었는데 그날은 또 새벽에 북한의 이 김정은 김정은 개새끼. 김정은 돼지 새끼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일요일 날 좀 쉬셔야 되는데 새벽에 또 안보 회의 긴급 안보 회의 소집을 하셔서 일요일 날도 못 쉬셨습니다. 돼지 새끼. 샹놈아 평일 날 쏘라고 미사일 쏠 거면 지도 나와서 일했을 거 아니야. 그거 쏘느라고. 진짜. 그러니까 나왔을까? 나왔겠죠. 그것도 일인데 하는 일이라고 미사일 쏘는 것밖에 없는 놈인데. 그럼 걔는 주말에 일하고 주중에 계속 놀 수도 있어. 주중에 드라마 보고 맞다. 한드 보고 아마. 주중에 진짜 별로 할 거 별로 없잖아. 일정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못 쉬시다가 오늘 최초로 휴식을 취하면서, 근데 이게 사실 휴식도 휴식이 아닙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휴식을 잠깐 취하면서 후속 인사에 대해서 구상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참. 극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가다듬는 장면을 좀 기자들한테 좀 보여주면 기자들 좀 뺑이도 치게 만들고 우리들 덕질할 것도 좀 생기잖아요. 점심 먹는 모습이라든가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거 보여주면 다 하나하나 우리 덕질에 도움이 되는데 고양이랑 놀든가. 강아지랑 노는 모습을 보여주시던가. 그래가지고 움직이면 미담인데 지금 문덕들 오늘 심심할 거야. 금단 증상 일어나가지고 저기 어디 게시판 보니까
제발 식사 장면이라도 어떻게 생중계 안 되냐고. 밥은 드실 텐데 휴일을. 나는 그래서 오늘 덕질할 게 없어가지고 지난주 뉴스 하나하나 쓰담쓰담하면서 그거 읽고 있었던 거죠. 이게 사실 뉴스가 굉장히 많아서 뭐 이렇게 쉬실 때는 지난 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덕질 얘기하니까 중국 애들 덕질 장난 아니더만. 장난 아닌데. 완전히 희귀 레어템이 중국 쪽에 중국 사이트에 중국 애들은 막 우리 올라와. 저기 대한민국에 알려진 사진은 성이 안 찼나 봐. 어디서 찼나 봐. 아니, 이 새끼들이 그래. 해킹을 하듯이. 아니 우리 국내에서도 진짜. 못 본 자료를 찾아서 올려. 그게 이제 그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 덕질을 하거나 뭐 그렇구나. 캐나다의 그 누구야 잘생긴 거의 나보다 트리도. 트리도 총리 예, 그 덕질한 거랑 비슷한 심리죠. 사실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좋게 봐줘봤자 뭐 정용돈 씨, 만두 장수. 뭐 예, 뭐 그정 정용돈 씨 비하는 아닙니다만 뭐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 가까운 나라에서 이렇게 훈훈한 대통령이 탄생을 해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되게 부러울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류 스타 순위권에 들어왔더라고요. 김정숙 여사도 들어오고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그런 또 차트가 네. 있습니까? 6인가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전에 그 하이틴 잡지에서 네, 임종석 전대협 의장 맞죠? 맞습니다. 네. 전대협 의장이 그때도 순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인기 그랬었죠. 그 스타에. 예, 지금 뭐 거의 그런 상황이죠. 임종석 정치인이 그 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당시에 뭐 진짜 스타였죠. 잘생겼고 별명이 임길동. 예. 예, 그 드라마틱한 면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뭐 그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님 잘 쉬시길 바라시고 괜히 또 북한에서 미사일 안 쐈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그 또 김정은 진짜 반문질 당장 멈추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네. 반문질하는 인간들은 용서를 못해. 그러니까 아, 이제 북한 저 이북에도 반문이 있어. 아, 그러니까. 진짜 힘들다. 평일날 쏘라고 평일날. 요번 주에는 뭐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정말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고 정말 핵사이다 같은 순간도 있었고 그랬던 반면에 언론들은 여전히 계속 뭐 이렇게 짜증나는 행보를 거듭한 뭐 그런 한 주였습니다. 콕 집어 말하면 이제 진보 언론이 되겠죠. 예. 조중동은 뭐 그냥 1년 365일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한겨레 20일 안수찬 전 편집장이시죠? 네. 예. 그분이 뭐 이렇게 약주를 하셨는지 약주를 좀 드시고 이제 개인 페북에다가 덤벼라 문바들아. 덤벼라 문바들. 예. 덤벼라 문바들. 그랬다가 덤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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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덤벼라고 하니까 덤벼야지. 예. 덤벼주지.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본인도 사과를 하고 음. 한겨레에서도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네네. 공식 사과를 했고 그 와중에 또 이 미디어 오늘의 김도연 기자, 네. 김도연 기자가 굉장히 어떤 멸칭, 네. 대단한. 예, 진짜 대단한 멸칭. 역사적으로 남을 문장이야. 대중을 향해서 그렇게 과감한 표현을 쓴 사례가 정말 희귀해. 예, 그 좀 저 뭐 교육부 장관, 저 교육부 공무원 나향우 개돼지 뭐 개돼지로 그거보다 더 잘렸는데. 심해. 걔들보다 더 심하지. 네. 더 심한 정도야. 개떼야. 개떼라고 표현을 했고 파시즘 나왔고 니네 주인한테 좋을 게 없다. 좋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주인. 예. 야, 주인. 대단하다. 이게 어느 왕정 시대의 단어가 예. 우리가 꼭 뭐 센 표현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우리도 센 표현 잘 쓰니까. 예. 근데 그게 그동안 그 사람 그 언론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왔던 게 입으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사실 그게 충격인 거예요. 뽀록이 말의 났죠. 강도 자체보다는. 본심이 나온 거야, 본심이. 음. 나는 그동안 우리 권갑장이 뭐 과격하다 어쩌다 하는데 우리 일배충이라고도 잘 안 쓰잖아. 그냥 일배 어쩌다가 일배라 그러지. 네. 충자나 잘 안 붙인다고. 그리고 우리가 뭐 안희정, 이재명, 뭐 홍준표 등등 다 있지만 경쟁 후보들 지지자들을 우리가 뭐 붙어 해가지고 그런
때 이런 표현 우리가 써봤나? 그렇게 어? 지지자를 비판을 가볍게 한 적은 한 번 있는데 송가혁 약간 했지만 송가혁도 심지어 내가 두둔해주는 네. 발언까지 하고 그랬지. 그런 표현을 혹시 실수로 썼더라도 편집을 합니다, 저희는. 예. 이건 미친 것 같아. 상식을 벗어난 거야. 네네. 권갑장에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러게.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기 대상을 바꿔서 좀 딴 쪽으로 공격해달라고 공격수로 영입을 하는 거죠. 공격수로. 이빨이 그냥 뭐 장난이 아니신데, 결국, 김도현 기자 본인도 사과를 했고, 네. 미디어오늘에서도 사과를 했고, 해당, 한겨레와 미디어오늘에서 해당 자사 기자들한테, 네네. 여태까지는 SNS 타치를 안 했는데, 지금부터는 각별히 조심을 해서 하라. 네.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 사과들은 뭐 충분히 사과로 받아들일 만한 정도로 그렇지. 뭐 깔끔하게 사과를 했다고 평가를 사과들 합니다. 잘 했어요. 예. 저는 그걸 가지고 딱 한 단어로 논평을 내놨는데 예.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사과만 한 박스.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사과들이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사과가 참 오마이뉴스에서도 많지. 사과가 있었고 그렇지. 또 그 영화 감독, 예. 누구였죠? 뭐 이름 잘 그 우리가 이름은 모르죠. 불안당 불안당 감독도 변성한인가? 예, 그 감독도 온갖 그 정치적인 막말 그리고 또 지역주의적 막말 여성 비하로 네, 볼 여성 수도 비하. 있는 뭐 그런 것도 예, 있었죠. 내놓고선 바로 이제 개봉 시기에 맞춰서 사과를 했습니다. 야, 사과 좀 나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추임새로 야 개새끼들아 이런 거 하지만 이거는 진짜 추임새처럼 이렇게 한 적이 있지만 난 진짜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 네, 형 진짜 난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 네, 솔직히. 형이 가끔 가다가 이제 욕설을 쓸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욕설 자체는 그 뭔가 비하적이고 그 언피시한 욕설을 쓴 적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냥 야 이 추임새야. 개새끼들아 정도가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세게 느껴지는 게 이 눈빛이라든가 이 인토네이션이 무지무지하게 남들보다는 어차피 100배 세니까 약간 줄이셔서 하긴 하셔야 된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나는 기자 생활할 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하면서 내가 조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얌전하게 했었어. 네. 그래야죠. 왜냐면은 내가 조직에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금 이제 뭔가 좀 민감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순간이 왔을 때 그때는 내가 페이스북에 내 프로필을 싹 다 지워버렸어. 지우고 나서도 사실 내가 이번에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정도로도 또 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을 했다고. 근데 정말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그 수위 자체도 우리가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수위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사람을 그 어떤 불특정 다수를 굉장히 인격 모멸하는 단어란 말이야. 네. 굉장히 반인권적인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어쨌든 뭐 사과는 했지만 그 본심이 드러났다는 거. 예, 그 점이 놀라웠다는 점이고 예, 사과는 뭐 다들 공들여서 형식을 잘 갖춰 사과를 했죠. 대중에 대한 혐오감을 네. 드러냈다는 거지. 나양욱하고 똑같은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 대중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나치스러운 거지. 예, 그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 파시즘에 대한 개념들이 없으셔서 뭐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파시즘이야. 그러니까요. 어. 예.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그거를.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그분들이 회사 차원에서도 사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오늘 뭐 더 쑤시지는 않고 대신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나 우리랑은 생각이 다른데 안수찬 전 편집장 같은 경우 그 술 먹고 쓴 글에서 제가 봤던 거는 피해의식을 받습니다. 네. 우리의 뭐 어떤 지난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려 드는 네네. 너희 문바들 뭐 이런 정서거든요. 네. 그래서 안수찬 편집장한테는 그런 게 보였고 김도현 기자한테는 그 혐오감이죠. 네. 예, 멸시감. 대중에 대한 혐오감. 근데 이게 뭐 어디죠? 뭐 그냥 듣보잡 언론도 아니고 한겨레 21이랑 미디어 오늘 정도면 뭐 나름 제도권에다가 자리 잡은 언론의 기자들인데
이런 기자들이 어쩌다가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네.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제 경우에는 사실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왜가 항상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근데 이제 두 분의 언사를 보면은 뭐가 느껴지냐면은 사실은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그러니까 소위 문바들로 대변되는 그 세력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자기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거에 대한 분노 같은 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본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저널리즘을 제대로 구현하는 잘 학습되고 직업의식을 가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 다 기사들이고 공적 행동들인데 그걸 통째로 부정하는구나. 누가? 문바들이 왜 언론 권력을 장악하려고 이러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성영 논설위원께서는 그럼 뭐 난 내재적 접근으로 하면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뭐 한겨레 신문이 뭐 월급이 많은 언론사도 아니고 사실 소위 그 진보 언론이라는 매체들이 돈을 잘 버는 언론사들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남은 건 사명감밖에 없는 거죠. 그 사명감으로 일을 했는데 뭔가 지금 비판을 받고 하니까 서러움도 있을 것이고 네. 왜 우리한테 왜 이러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안수찬 기자 같은 경우는 91학번이잖아. 근데 지나온 세월을 부정당하는 것 같다. 난 사실 그 문장에서 그건 진짜 한 60, 70대가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럼 여기 문재인 지지자들은 어린애들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중이라는 게 굉장히 어린애로 각인이 돼 있는 거야. 문빠라는 빠가 빠돌이 빠순이 그 진짜 초중고생들이 그 특정 연예인들 그 팬덤을 형성하고 하는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차용한 거잖아. 그걸 더 들어가 보면은 바텐더이라는 여성 종업원을 멸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이미지 형상이 굉장히 어린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생각 그 자기 판단력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도 난 그 문장에서 내가 87학번이에요. 그 세월 건너온 걸로 치면 내가 더 오래 건너왔지. 우리는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도 그 세월 나도 길거리에서 체류탄 뒤집어 쓰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그 과거의 역사를 그렇게 무슨 훈장처럼 드러내지 않잖아. 그렇죠. 나는 안수찬 기자의 그 지나온 세월을 뭐 부정당하는 듯 이 표현 자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소위 진보 운동권들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신의 그 막 지나온 역사의 훈장을 흔드는 어버이 연합하고 뭐가 달라?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이해해 줄 수 없다. 그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오만한 건데 그 제가 어느 게시판에서 본 글 중에 안수찬 편집장의 91학번이라는 그 얘기가 들려오니까 야 안수찬이 네가 중딩일 때 문재인은 한겨레 이사하고 자기 부산에서 지국장하고 2억 원 대출 받아가지고 한겨레한테 줬다고. 그런데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는 당시 문재인 당 대표였죠. 국정교과서 그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려다 놓고 일회성이 아니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대는데 그럼 한겨레는 문재인의 지난 세월을 뭐 제대로 인정을 해준 적이 있냐 이거예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한겨레는 문재인한테 쪽도 못 써야 돼. 자기네 거의 뭐 창립 주주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그 한겨레 그 신문 기자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마크했던 기자가 연차가 낮은 것 같아. 뭐 진솔한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엄지원 기자. 나도 그 글 참 괜찮게 읽었어요. 문제는 그 글을 봐도 문재인이 덮었었던 그 수많은 오해들 있잖아. 친문 패권주의, 뭐 호남 홀대론 등등 이런 것들을 한겨레가 하나도 벗겨준 게 없어. 그리고 한겨레는 그걸 계속 동승을 했었어.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설마 그래도 지성이 있는 그 기자들이 또 팩트 체크가 되는 기자들이 왜 그렇게
잘못된 프레임들, 문재인에게 덮어씌어진 잘못된 프레임들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확장해왔는지 저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재적 접근이니까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은 굳이 뭐 문재인이 너무 싫어서라기보다는 한 번도 그 시민들,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지지하는 그 후보의 관점에서 사태를 보려고 해본 시도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지원 기자의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은 너무 멀쩡하게, 너무 청순한 거예요. 이렇게 피 흘리면서 버텨온 문재인의 지난 그 세월들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너무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다시 보게 됐다니까 기쁘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글을 봐도 뭔가 뭐 알아보려고 시도는 얼핏 한 것 같아. 한데 뭔가 잘 안 풀렸다 이런 거거든. 네, 회사가 주는 그 분위기에 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글을 봐도 그 글이 오히려 한겨레의 알리바이를 깨고 있다. 사실 저도 같은 걸 느꼈습니다. 네. 한겨레가 지금 왜 문재인 지지자들이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지 그 해답이 사실은 그 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비판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왜 비판받고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문바들 덤벼라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덤비는 거지. 네. 저는 그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정서적인 요인도 있고, 뭐 그들과 우리들이 선 자리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지점은 뭐냐면은 권력관, 권력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것에 입각한 공정한 언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 자체가 굉장히 뒤틀려져 있다.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겨레가 처음 창간할 시점에는 노태우 정부 때였죠. 88년인가 뭐 그때쯤 창간됐었으니까. 이게 정부가 독재 정권과 거의 비슷한, 네. 그래서 모든 어떤 사회 자본도 그렇고 뭐 검찰 권력이 됐든 뭐 그런 모든 권력들의 중심에 정치 권력이 있던 시대에 창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 한겨레 신문뿐만 아니라 뭐 어떤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정치 권력, 그 대통령을 잡고 행정부를 장악한 그 권력이 절대 악이고 제일 센 권력이고, 그래서 이 권력에 가장 비판을 집중을 시켜야 된다. 네. 문제는 이게 세상이 그 뒤로 30년이 흘러서 이 권력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거 아닙니까? 특히 저쪽 새누리당 쪽이 아니라 이 민주정부가 집권을 했을 때는 완전히 그 행정부만 잡고 있고 나머지 권력들은 다 수구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그나마 행정부 권력이 중심을 잡고 그 권력들을 제어를 하고 이제 개혁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우리 시민들은 다 알아요. 노무현 정부 거쳐보고 김대중 정부 거쳐보면서 그 대통령 잡았다고 해서 그게 절대 권력이 절대 될 수가 없는 태생적인 환경이 있거든요. 문제는 한겨레 또는 뭐 경향, 오마이뉴스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던가. 자기 저널리즘이라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는 그 교조주의에만 갇혀 있는 거지. 아니 근데 권력이 세상에 정치 권력만 있습니까? 정치권 내에서도 야당이 뭐 한 120석 가지고 있고 비토 놓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당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업데이트가 됐고, 조선일보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에 걔네들의 어떤 정파적인 입장도 있지만은 야당 권력 야당 비판 엄청나게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거를 이제 비판을 옳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건 문제지만, 당연히 나라가 여당의 힘, 행정부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야당이 어떻게 견제를 하고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건데, 야당은 뭐 비판의 성역인 것처럼 놔두는 게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의 도그마다. 근데 그들은 아직 그 도그마를 깨지를 못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장님 말씀은 예. 진보 언론들이 혹은 한겨레가 행정 권력에 너무 비판을 집중하고 있다. 걷다가 올인을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그 시민의 존재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왔다 갔다 차용을 네. 한다는 거야. 그게 네. 가장 큰 문제예요. 저도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행정 권력인데 뭐 겉으로 드러난 건 행정 권력이죠. 지금 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됐으니까. 근데 그 뒤에 이면에는 피플 파워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쏙 빼고 그냥 행정 권력이니까 감시해야 된다. 물어뜯어야 된다. 이거는 너무 다 맥락을 못 짚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감시하자 그러면서 내가 지난 세월 한겨레 신문 보면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들을 어떤 정치 지도자를 띄웠냐면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리비아 카다피, 심지어 이라크 후세인 같은 네. 이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기사를 썼었다고. 그러니까 한겨레가 원하는 지도자 상이 도대체 뭔지가 진짜 궁금해지는 거야. 민주주의자를 원하는 것인지, 민주주의자를 허약하게 보는 것인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통령이니까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쪽은 좀 좌파 독재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요. 난 한겨레의 스탠스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지. 네. 정체성이 진짜 불분명해.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그 민주주의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뒤통수를 쳤다는 거. 그게 또 이제 김대중 정권에는 그나마 우호적이었지. 그나마 우호적이었고 사실은 저는 본질이 거기서부터 갈라진다고 보는데 역시 우리 어떻게 보면 늘 등장하는 것인데 대북 송금 특검 이후로 그냥 남이 돼버린 게 사실입니다. 내가 이 얘기하니까 내가 떠올라서 얘기하는데 5월 18일 그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정말 우리 감동적으로 봤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 진짜 온 국민을 치유해주는 감동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첫 해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정말 불미스럽게 진행됐다고. 그때 정문 쪽으로 광주 지역 한 청년이 대거 직결해가지고 네. 정문을 안 들어갔어. 왜 안 들어갔냐? 충돌 피하려고. 정문을 거기 하려면은 안 그래도 정경들을 출동시킬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정문을 막고 있으니 다른 문으로 들어가자. 했는데 한겨레 신문 그 다음날 기사가 내가 아주 생생해요. 한 3개면을 털어가지고 노무현을 조졌어. 어떻게 조졌냐? 아니 그러면 청와대 경호실을 뭐 했냐? 에? 아니 청와대 경호실 뭐 했냐? 왜 뒷문으로 가냐? 당당하게 정문으로 못 가고. 경호실 아니, 그걸 그러면- 깨면 진을 깨면서 들어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아니 그러면 그걸 진짜 뭐 한 청년 뭐 진압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뭔 소리야? 그게 얼마나 거기는 완전히 트라우마가 있는 곳인데 진입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 뒷문으로 들어가서 3면 썼지 만약에 그때 한총련 대학생들 진압하고 들어갔으면은 30면 정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동시에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건데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그 한총련 그때 이제 수배자 해제 문제가 있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한총련을 또 실드 쳐주네.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3개면을 털어서 기사를 썼더라고. 서로 막 내용 모순되는 그런 내용이. 내가 그래서 그때 진짜 고시 공부할 때인데 기자 때려치고 고시 공부할 때인데 우연히 보고 진짜 뚜껑 열렸던 역사가 있는데 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첫 해에 그렇게 가서 기념식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참. 하긴 했지만 좀 참담한 기분으로 했던 그게 오바레 밑에서 노무현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또 들더라고. 그러네요. 그게 이제 임기 첫 해면은 2003년 5월이니까 2003년 5월이야. 취임하고 나서 뭐 2달 반밖에 안 된 상황에서 한 총련이 시위를 하는 건 도대체 뭐 가지고 그런 건지 궁금하네. 그때 이라크 수배자 파병도 문제? 있었고 수배자 해제 문제도 있었고 이라크 파병 네.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미제 앞잡이 물러가라 뭐 그런 거 전범이다 뭐 어쩌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때 당시 한 총련 애들이 문제인 게 아니라 지금 진보 언론에 상당히 많은 구성원들이 그 한 총련 대학생들의 정서나 정세 인식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생각이 정말 균형 잡혀 있다면 한 청년을 굳이 썼어야지.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정상 아니야. 제 생각에는 설마 한겨레가 당시에 그 정도 판단을 못해서 문재인을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한총련을 옹호했다고 보기에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은 네 편 내 편이 있어. 사실상. 그렇죠. 네. 한총련은 우리 편인 것이고 내 후배들인 것이고 노무현은 족보도 없는 그냥 근본 그런 없는 고졸이야.
그렇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권 하면은 서울 지역 그것도 스카이 나와야 되고 네. 스카이에서 운동권 리더로 명망이 있어야 되고 네. 그래 그 족보가 있는 거지. 근데 뭐 저기 부산에서 뭐 인권 변호사? 그러니까 문재인도 뭐 그런 식으로 취급당한 거 아니야. 정치적으로는 또 이제 동교동계와 네. 예, 뭐 그 친밀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 열린우리당이 창당이 되면서 그 인맥들이 이제 그냥 싹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보기 60몇 싫은 명이 거지. 있었는데 갑자기 10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절이 된 거죠. 사실 김대중 정부 때만 해도 네. 제 기억에도 한겨레가 뭐 그 정도로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처럼 그러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인맥이 계속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뭐 이 문제는 되게 굉장히 다각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 미디어오늘과 한겨레에서 네.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겨레 이재훈 기자가 또 뭐 이상한 기사를 썼어요. 네. 왜곡. 저는 이 한겨레 문제, 한경호의 문제가 뭐냐? 아, 우리 편 안 들어줘서가 아니에요. 왜곡을 하지 말라고, 왜곡을. 네네. 그것도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과 노사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왜곡을 해서 그 노사모가 당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 여러분 이제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감시라고 외쳤던 네. 그 일화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그때 감시를 외쳤던 시민들은 지금 다 어디 갔을까? 그게 예. 왜곡이라고 보기에는 왜곡이라는 표도 잘 안 맞습니다. 저는 조롱이라고 보는데 네. 덤벼라 문바들의 순화 버전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당시에 감시라고 외쳤고 그 바로 노 대통령께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음을 지금 소위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이 간직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역사적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 맥락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기사는 모두가 그 맥락을 알고 있을 것임을 알고 거기다가 질른 거예요. 덤벼라 문바들 투입니다. 그거는. 네. 조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사를 썼다가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기사에는 빠졌던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들은 저를 감시할 게 아니라 네. 저를 그 부당하게 공격하고 네네. 이 정권을 갖다가 발목 잡는 그 사람들을 감시를 해달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거를 뒤늦게 삽입을 하니까 네. 이게 기사가 완전히 말이 안 돼. 코미디가 됐어. 아구가 안 코미디가 됐어. 그러면은 그러면 열심히 지키란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겨레 덤비라고 그래가지고 덤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서훈 국정원장 후보. 네. 얘 부인이 뭐 건물로 뭐 한 1250만 원. 예, 1250 정도의 월세를 받는다. 요거를 이제 오피스텔 6채. 예. 단독으로 냈는데 단독이야. 나는 뭐 단독으로 냈다고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 무슨 탈세가 있었다든지 네. 불법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거 자체예요. 1250만 원을 월세로 받는데 월세를 예. 그 단독이란 거까지 딱 붙이면 이렇게 나와야죠. 월세를 갈취. 이 정도 단어로 해야지 그게 어울리는 거죠. 아니, 뭐 그러니까 부당한 돈을 걷었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여윳돈도 있으면서 대출을 받았다. 네. 예. 야, 이거는 금융 생기초 지식이 없는 거잖아. 총체적인 무지죠, 어? 무지. 사람들이 그런 거 할 때 다 대출 받아요. 왜 대출 받는 줄 알아? 금리가 싸니까. 금리가 싸니까. 금리가 이게 올라가면 아마 대출 안 받고 자기 여윳돈 가지고 할 거야. 그건 경제 상황이 그렇게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가게 만든다고. 지금은 대출 안 받는 사람이 바보야. 지금 실제로 그래요. 아니 나는 그래가지고 그 대출 받은 것 가지고 문제 삼길래 나는 뭐 어디에서 뭐 서민들만 지원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같은 거 받아서 했나 그랬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구좌파의 수준. 너무 솔직히 진짜 무능하고 무식해. 네. 아니 그냥 뭐 월세 받아가지고 돈 벌면 다 죄인이야. 다 기득권 세력이고 두 번째는 너무 악랄하다. 이게 사실 1250만 원 요거는요. 제대로 기사를 쓰려면 서훈 국정원장 후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쫙 얘기를 하면서
뭐 집안 배경 같은 거 기사에 쓸 수 있죠. 뭐, 그렇죠. 뭐 처가가 뭐 부유하다든지. 그러면 그냥 그 기사에 이제 그 후보의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무슨 대단한 비리라도 밝혀낸 것처럼 단독자 붙여가지고. 이게 그 배경이 있어요. 이 오피스텔 딱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뭐가 떠오르죠? 홍만표. 홍만표가 정관 예우로 네. 진짜 그 변호사 홍만표가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아, 예, 어? 예. 그때 그 라인이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뭐 우병우도 그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홍만표 수사기획관 예. 그 밑에 우병우 저 대검 중수 1과장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 홍만표야. 홍만표가 나가서 그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네.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깜빵 가 있지. 예. 가 있는데 그 홍만표가 변호사 개업하고 해서 오피스텔 100채를 그러니까 그때 오피스텔이 100채? 약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져 있었다고. 홍만표 때문에 예. 오피스텔 100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이제 그 정관 예우라는 더군다나 이제 뭐 정은호 이제 그 정은호 네이처 리프 이게 저 게이트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 네. 그때 나비 효과로 해가지고 최순실 게이트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고 그 홍만표의 오피스텔하고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나는 나도 기자했던 경험에서 직관적으로 나는 홍만표가 떠올랐어. 이거는 홍만표의 오피스텔 이미지를 갖다 덮어씌우는 거다 거죠. 이거. 예. 이미지 전쟁을 시도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전부 합법적인 거야. 예. 거기에 단독까지 달았잖아. 이런 기사를- 그게 이런 기사를- 의도가 보이는 거지. 이런 기사를 왜 냈을까요?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싫고 돈 많이 버는 게 싫으면은 니들부터 삼성 광고 실지 말라고. 참. 예? 삼성은 오피스텔 6개가 아니라 뭐 6. 그러니까 이런 수준 낮은 기사에다가 단독까지 붙이고 난 개인적으로 그 기사 쓴 기자 중에 한 명은 과거에 내가 법조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서 좀 마음이 좀 더 그래요.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비판 받아야 돼. 네. 저는 솔직히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한겨레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거든요. 예. 이게 뭐 두드려 맞은 다음에 맞기 전도 아니고 그렇게 뭐 4차원에서 공식 사과까지 한 그 하루 이틀 만에 이런 게 계속 나온다는 건 뭐 그냥 어디 한번 끝까지 뭐 해보자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과연 한겨레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겨레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다른 언론이었으면요. 예. 그 데스킹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라도 사실 어느 정도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한겨레는 사실 그 일선 기자들의 데스킹 같은 것들이 좀 너무 약하고 그리고 또 자율성이 너무 많이 보장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겨레 내부에서도 지금 심각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걱정을 하는 와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개별 기자들 하나하나가 통제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반감을 가진 기자들이 이재용 기자도 마찬가지고 그 서훈 국정원장 후보에 대한 기사를 쓴 기자도 마찬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해서 도발이 일어날 것이다. 한마디로 사실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하죠. 자기들은 그게 이제 기자들의 자율성을 민주주의고. 확보해주는 뭐 독립성 보장인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하면은 그 언론사는 일정한 논조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맞습니다. 그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들도 다 이게 시스템 있고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게 그래도 어쨌든 한겨레 신문이라는 단일 제어로 나가는 거잖아. 근데 예.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그 일이 비일배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사리판인 거야. 어떻게 보면 종이판 오마이뉴스인 거예요. 그렇지. 오마이뉴스도 시민 기자들이 없지. 너무 많고 해서 논조가 너무 다양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기사도 나오고 좋은 기사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한겨레도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거를 그렇게 통제가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안철수를 미는 데는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밀었다는 거.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좌파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네.
비판의 성역에 가깝다는 거. 성역이죠. 이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에 뭐 오유라든지 커뮤니티 일부에서 뭐 한겨레 주식들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건 뭐 다 매입하면 뭐 한 140억 원인가 뭐 네. 그래서 이제 한겨레를 아예 뭐 접수를 하자 뭐 이런 운동이 있는데 오죽하면 저는 뭐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게 기자들을 어떻게 할 거야? 기자들을 다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안 돼. 근데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힘들어. 그렇게 하면 그거는 어떤 언론 탄압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고 그리고 언론 탄압입니다. 언론 탄압이 맞아요, 사실. 그 그래서 그 돈을 갖다 그거는 접수를 뭐 해가지고.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예. 현실성 없는 과격하게 거예요.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렇게 접수하기도 힘들 뿐더러 네. 접수를 한다고 해서 그럼 뭐 이 기자들을 다 해직을 시키고 다 제대로 된 기자들도 채울 것이냐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거는 변호하는 게 그건 제일 진짜 중요해요. 그 언론 그거는 진짜 언론 탄압이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희들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뭐 그게 이제 성사가 되리라고 보지도 않지만 성사가 됐을 경우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 그 심정은 이해해요. 예. 예, 이해하는데 그냥 예. 너무 힘 빼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사장 바꾸고 편집장 바꾼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서 저는 한겨레 문제는. 그러니까 한겨레가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들을 한번 워크숍 같은 거라도 해서 내부 토론도 하고 좀 그런 자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한겨레 내부 스스로라도. 음흠. 외부와의 대화 이건 모르겠고 일단 내부 안에서 내부에서라도 뭔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야.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응. 사실 저희 권갑장이 지금은 뭐 소위 말하는 문바들의 무슨 구락부 비슷하게 인식이 되고 있지만 저희들도 문바 소위 말하는 그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정말 엄청 두드려 맞아서 네.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예 방송을 접었던 적이 중단했잖아. 있고 방송을 한 3주 정도 중단을 어. 했고 여기 계신 권순욱 논설위원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SNS 상에 개문파들 예, 저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흑역사를 예. 한겨레 기자들한테 한번 들려주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싸우다가 방송을 중단하고 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지. 저희는 워크숍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워크숍도 하고. 워크숍을 하고 근데 우리 반성했어 진짜. 예. 아니 저희가 무슨 뭐 파케로 돈 벌려고 한 사람들도 아니고 예. 저희도 가오라면 가오가 있고 곤조라면 곤조가 있고 진짜 거의 곤조로 따지면은 그 뭐 한겨레 기자들하고 맞먹는 거지 딱. 내가 볼 땐 거의 그거보다 더 심한데. 그러니까 안수찬 기자처럼 문바들 덤벼라. 했잖아요. 우리도 했어. 했어. 후기 게시판에 아유 개문바 했는데 듣기 싫으면 듣지 마 막 이러고 그랬다고. 정말 우리는 진짜 예, 반성했어요. 우리가 어느 지점을 우리가 놓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찰을 했어요. 처절하게 그게 반성해. 쉽지가 예. 않더라고요 정말. 예. 아, 그 내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지. 예. 사실 그 3주라는 시간 동안 네. 굉장한 내적인 괴로움을 겪은 거 아니야.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 자존심부터 해가지고 네.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그걸 이렇게 좀 넘어섰지.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결코 아니었다. 반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됐던 게 뭐였냐면은 뭐 두 분 생각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반성은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잘했어.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그래. 거기에 심지어 우리가 문바였어. 그렇죠. 문바였는데 그냥 말실수를 한번 했지. 결선 투표 가면 재밌겠다. 안희정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그 안수찬 편집장의 심정이랑 비슷한 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우리가 개노빠지라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부정하는 거야. 막 그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서 자존심을 택할 것이냐. 네. 자존감을 택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네. 자존심 따지면은 끝까지 어깃장 부리고 그렇죠. 예. 그거 자존심대로 갔어봐. 우리는 파멸이야. 그때 파멸. 안희정으로 갈아타는 게 자존심에 부합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우리 씨발. 그래? 우리 원래 알았어. 문재인 우리 지지했는데 그럼, 니네들이 지랄하니까 그래 우리 홧김에 서방지란다. 우리 안희정 지지한다. 이러면 이게 자존심대로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럼 우리는 소중한 존재야. 우리는 우리가 남한테 욕 먹었다고 해서
이 박해의 정도 또는 깨시민의 정도를 벗어나면 그게 뭐랑 달라? 뭐 변희재랑 이런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걔네들 다 삐져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때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는 올드 오빠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노조 지나온 세월이 있었던 거지. 그지? 예. 근데 지금 그 소위 그 문바들은 지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안 새로 지나온 들어온 사람들도.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근데 그때 좀 무시하는 그 새로 그런 들어온 것도 사람들에 대해서 있었죠. 우리가 잘 몰랐던 거야. 음. 그리고 무시하는 예. 생각이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저 역사를 건너왔으니까 예. 우리가 살아낸 세월. 그래 이 살아낸 세월이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사실 훈장질을 한 거지. 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뒤늦게 깨달은 거야. 예. 근데 여기에서 그 우리가 그 정말 극적으로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그 상대방 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 대해서 네. 내대적 접근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저분들이 왜 저렇게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과민 반응을 하는 걸까? 네. 아니 뭐 안희정이랑 결선 투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 재미있지 그리고 재미있는 거 사실 이제 결선 투표 가면. 이제서 얘기 좀 재미는 있지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예.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 지점을 발견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이분들이 너무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았고 네. 문재인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정말 본능적인 공포감, 절실함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절실함 네. 이게 우리보다 너무나 강했구나. 사실 우리는 이게 약간 좀 배부른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예. 우리는 그분들만큼 절박하지가 않았었던 거고. 사실 우리가 그리고 예. 잘 몰랐던 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들이 다 맞아잖아. 그러니까 문재인이 2013년 이후에 건너온 세월이 문재인이 겪어왔던 그 고난의 역사를 사실 우리가 잘 몰랐던 거야. 과소평가를 했지. 그리고 그분들은 그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을 결선 투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네네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 왜냐면 그대로 이제 그거 자체로 문재인이 완전히 흔들릴 수 흔들리는 거고 있고. 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모르고 떠든 거지. 네. 그래서 그 저는 부분에 대해서 뭐 통렬하게 반성을 했죠. 저는 이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도 다 맞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싸우기도 싸웠어요. 싸웠지 처음에 근데 조금.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인기 영합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조회수 재생수가 떨어집니다. 작살 났지. 네. 떨어지는데 그럼 우리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 여기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회수가 떨어지고 재생수가 떨어지니까 내가 이걸 왜 하지라는 근본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기가 싫더라 진짜. 예. 그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안 듣고 점점 컬트스럽고 점점 고립돼서 소수의 사람들만 향유하는 어떤 문화로 가게 되고 내부 논리에 갇히게 된다면 그 묻고 싶어요. 저널리즘이 뭐죠? 이걸 왜 하는 거죠? 더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끝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뭐 우리 팟캐 아무도 안 들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아무도 안 들으면 뭐 해서 뭐해? 아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그러려면 아예 제도권 언론을 탈피를 해야지. 그렇죠. 정말 자기가 100% 하고 싶은 거 하려면 데스킹도 안 받고 솔직히 한겨레에서 삼성 까는 기사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 광고 빠지면은 거의 망하는 수준이라. 한 번 진짜 고통스러워졌 적이 있었죠. 광고 끊어져서. 그러니까 아니 그럴 거면 휴전에 삼성 눈치를 보는데 왜 구독자 눈치를 안 보려고 그래? 그때 그래서 휴전했잖아. 네. 어차피 지금의 한겨레도 절충된 형태입니다. 근데 한 번에 절충을 더 가지는 것이 그렇게 굴욕적인지 저는 그 지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근본적으로 한겨레는 한겨레 스스로를 배반하고 있다. 지금 우리 소위 한겨레 신문이 문재인 지지자들을 무슨 훌리건 취급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한겨레 기자들한테 정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한겨레 신문이 과거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언소주 언론 소비자 주권 뭐 모임 이런 또 언소주라든지 진할시라는 이런 데가 진할시 이런 데서 조중동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압박했죠. 리스트를 짜가지고 불매운동 불매운동을 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되고 했을 때 한겨레 신문이 사설까지 썼습니다. 사설을 써가지고 그 업무방해죄 유죄 선고에 대해 비판을 했어요. 네. 네. 정당한 소비자 주권 운동을 탄압하는 걸로. 예. 왜 그게 지금 바뀌었나요? 음. 어? 조중동에 대해서 하면은
소비자 주권 운동이고 한경호에 대해서 하면 업무 방해인가요? 그 당시에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옹호를 해줬단 말이야. 예. 그런데 왜 그 칼끝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거를 왜 견디지를 못하지? 우리가 왜 되게- 용납을 예, 못하지?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장면 한 번 더 봤잖아요. 그 탄핵 국면에서 그 자유당, 지금은 자유당인데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18원도 보내고 그리고 예. 문자폭탄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격려를 했는데 그게 민주당 내부를 향하니까 갑자기 개문바 훌리건 취급을 하면서 당에서 뭐 고소를 하라는 등 고발을 발전이 하라는 바뀌었죠. 등.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너무나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한겨레는 그러니까. 아직 광고주는 건들지도 않았다 우리가. 건드리지는 않죠. 오마이뉴스 좀 건드렸는데. 예. 오마이뉴스 뭐 놀부 뭐 예. 이런 아, 그것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지금 건드려본 거죠. 일부예요, 네. 일부. 제대로 이제 그 옛날에 조중동에 대해서 하던 거에 100분의 1도 안 돼. 아, 좋은 줄 알아야지, 편한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 당시 조중동 광고주들을 향한 소비자들의 그 불매 운동을 한겨레가 건강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나름대로 그런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아니 우리가 이런다고 한겨레가 망하나? 아니 뭐 우리- 안수찬 기자 페이스북에 댓글 3만 개 단다고 뭐 망하나? 그리고 한겨레가? 아니 한겨레가 기사를 쓰면 진짜 작게는 몇만 개에서 몇십만 몇백만이 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위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안수찬 기자한테 그 고작 뭐 만 개 정도 댓글 달린 거 그거 가지고 무슨 파시즘 광기 아 진짜 너무한 거야. 그리고 우리 뭐 팟캐스트 하지만 그래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 한겨레가 위력이 세잖아. 아니 자기들 그렇게 큰 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정도를 왜 못 견뎌해? 결국은 진영 논리인데요. 사실 저희는 대놓고 진영 논리에 충실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평무사하고 공평무사한 저널리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되게 보면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은 성역이 되고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되게 못 견디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그 한겨레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한겨레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네. 한마디씩 하고 이번 에피소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저는 어렸을 때 성당을 다녔는데 성당 신부님이 독재 정권에 맞설 언론이 우리가 하나 필요하다. 강론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 지금 성당 마당에 나가면은 한겨레 신문 구독할 수 있는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더라고. 몇 달이고 그렇게 우리 성당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민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리버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민주개혁 진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열심히 모아서 만들어주는 신문이 그 한겨레 신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창간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 신문을 구독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겨레가 내세워도 삼민주의, 민중, 민주, 민족이라는 거에 충실하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거 알고 한 게 아닙니다. 그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고 피플 파워를 대변하는 언론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너무 자기네 저널리즘은 공정하다는 프레임에 갇혀서 자꾸 그 창간 정신에 맞는 독자들 자꾸 잃어버리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이렇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저는 그 연장선에서 한겨레 신문이 그 소위 그 보수 세력에 맞서는 저쪽 민주 진보 세력 전체를 아우르기보다는 정말 일부 세력의 신문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한겨레가 사유화되고 있다. 사유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기자들의 신문이 되고 있다. 기자들이 쓰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신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이쪽 그 민주 진보 세력의 많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싣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난 그게 사유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간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소위 문재인 지지자들이 왜 자꾸 한겨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 이게 2009년도에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라고만 생각한다면 굉장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 내부에서 조금 정말 창간 정신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내부 성찰을 한번 하기를 정말 진짜 바랍니다. 네, 저는 한겨레한테 뭐 제가 어떤 말을 하기보단 한겨레 일선 기자가 이제 당직을 서면서 받았다는 항의 전화 내용을 그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올려져 있던 한 남성 독자분의 그 항의 전화 내용을 대신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통화가 되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송건호 선생이 어떻게 만든 신문인데 독자를 두고 그런 말을 하시나요? 라고 하였다. 나는 깊이 사과했다. 그는 계속 침울한 목소리로 그런데 한겨레 정말 이러지 맙시다.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딸이 와서 그 표현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요. 제가 조중동을 볼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을 했다. 그는 제가 조중동을 볼 수는 없잖아요. 라는 말을 한 번 더 한 뒤 잘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다. 이게 이제 그 한겨레 당직을 서던 기자가 직접 받은 항의 전화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본인 SNS 계정에 올렸고요. 저는 한겨레가 문바들을 보기 이전에 이런 그 구독자들의 절절한 심정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신 분이 한겨레 창간 그 이사였고 본인이 2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 살던 시절에 2억 원을 당시 돈으로 2억 원이면 엄청난 거금인데 그런 큰 돈을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한겨레에다가 쾌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리스펙트를 가지고 신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지금까지 그 한겨레 문제에 대해서 뭐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는 뭐 요번 에피소드는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알차고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을 위해 뛰는 그런 진보 언론을 기다리는 팟캐스트 정치신세계 57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왜 그래요? 목소리가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아이고. 예, 꿀성대 우리 김 반장님 성대는 꿀성대인데. 목소리 빼면 시체인데 지금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참. 얼굴빨로 버텨야겠네. 그러게요. 제가 한 대선 전에 올해 들어서 거의 한 번도 안 아팠다가 대선 끝나고 나니까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한번 뭐 몸이 한번 쉬라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쉬어야 되나? 오늘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 며칠이죠? 5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첫 휴식을 취하신다고 합니다. 열흘 만에. 열흘 만에. 예. 진짜. 5월 10일 취임식을 했으니까. 네. 그 전까지는 선거운동 하느라고 하나도 못 쉬고. 네. 원래는 그 선거를 치르게 되면 투표 당일날은 네. 그동안 뭐 피로도 많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아침 일찍 투표를 하고 집에서 쉽니다. 놀러 갔어 그날. 등산을 또 가셨고 여사님이랑 등산이 쉬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도 원래 휴일이었는데 네. 등산을 또 가셔서 네, 기자들까지 데리고. 예. 김경수 의원 네, 불쌍하게 됐죠. 참 대통령님 쉰다고 하셨잖아요. 예. 기자들도 뭐 상당히 뭐 기자들 50분 걸린다고 했는데 네. 2시간이야. 그 사진 보면 진짜 막 거의 죽지 못해서 등산하는 그런 기자분도 계셨고 제가 볼 땐 이게 거의 언론 길들이기가 아닌가. 고강도의 언론 탄압이죠. 예,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바로 주말에 등산. 예. 다음번에 뭐 어디 히말라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말을 안 들으면 예, 언론이 말을 안 하면 저 히말라야 트레킹도 갈 수 있고.
저 브리핑을 북한산 정상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제일 난이도 높은 코스로. 예. 100군데에 올라오는 사람만 브리핑을 들을 수 있어. 예. 거의 저 특전사식 뭐야 소통 잘하시는 분이라며 왜 이렇게 남들 마음을 생각을 안 해, 진짜. 자기가 등산 잘하면 남들도 다 잘하는 줄 아셨나 보죠.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 사실 대통령도 주 5일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게 이제 지켜지기 힘든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대통령도 주 5일 근무고, 물론 우리 그 탄핵당한 박근혜 씨는 주 4일을 자발적으로 했죠. 매주 수요일마다 아무런 일정이 없었고, 네. 그 주 4일 일하는데 4일 동안도 뭐 별로 뭐 거의 일을 안 했던. 일단 기록이 없으니까. 예, 기록도 없고 일한 기록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참 대통령직 날로 먹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또 이제 최순실 대통령께서 또 열심히 하셨으니까. 최순실 대통령은 거의 과로사 안 한 게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정말 뭐 별의별 것까지 다 참견을 했잖아요. 네. 참. 죄도 뒤집어 쓰고 감옥도 제일 먼저 가고. 진짜. 그 원래는 일요일 날이 휴일이었는데 그날은 또 새벽에 저 북한의 저 이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이가 개새끼. 김정은 돼지 새끼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일요일 날 좀 쉬셔야 되는데 새벽에 또 그 안보 회의 긴급 안보 회의 소집을 하셔서 일요일 날도 못 쉬셨습니다. 돼지 새끼. 샹놈아 평일 날 쏘라고 미사일 쏠 그러니까. 거면 지도 나와서 일했을 거 아니야. 그거 쏘느라고. 아, 진짜. 그러니까 아, 나왔을까? 나왔겠죠. 그것도 일인데. 하는 일이라고 미사일 쏘는 것밖에 없는 놈인데. 그럼 걔는 저기 저 주말에 일하고 주중에 계속 놀 수도 있어. 주중에 드라마 보고. 맞다. 한드 보고 그냥 아마. 주중에 진짜 별로 할 거 별로 없잖아. 일정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휴, 뭐, 그래서 계속 못 쉬시다가 오늘 최초로 휴식을 취하면서, 근데 이게 사실 휴식도 휴식이 아닙니다. 그 기사가 나왔는데, 휴식을 잠깐 취하면서 후속 인사에 대해서 구상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야, 참. 극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가다듬는 장면을 좀 기자들한테 좀 보여주면 기자들 좀 뺑이도 치게 만들고 우리들 덕질할 것도 뭐 생기잖아요. 뭐 점심 먹는 모습이라든가 뭐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모습 네. 그런 거 보여주면 다 하나하나 우리 덕질에 도움이 되는데 뭐 고양이랑 뭐 놀든가. 강아지랑 노는 모습을 보여주시던가. 그래가지고 움직이면 미담인데. 지금 문덕들 네. 오늘 심심할 거야. 금단 증상 일어나가지고 저기 뭐 어디 게시판 보니까 제발 식사 장면이라도 어떻게 생중계 안 되냐고. 밥은 드실 텐데 휴일을. 나는 그래서 오늘 덕질할 게 없어가지고 지난주 뉴스 하나하나 쓰담쓰담하면서 그거 읽고 있었던 거죠. 이게 사실 뉴스가 굉장히 많아서 뭐 이렇게 쉬실 때는 지난 뉴스 이렇게 보시면 야, 되겠습니다. 근데 덕질 얘기하니까 중국 애들 덕질 장난 아니더만. 장난 아닌데. 완전히 희귀 레어템이 중국 쪽에 중국 사이트에 중국 애들은 막 우리 올라와. 저기 대한민국에 알려진 사진은 성이 안 찼나 봐. 어디서 찼나 봐. 아니, 이 새끼들이 그래. 해킹을 하듯이. 아니 우리 국내에서도 진짜. 못 본 자료를 찾아서 올려. 그게 이제 그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 덕질을 하거나 아, 뭐 그렇구나. 캐나다의 그 누구야 잘생긴 거의 나보다 트리도. 트리도 총리 예, 그 덕질하는 거랑 비슷한 심리죠. 사실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좋게 봐줘봤자 뭐 정용돈 씨, 만두 장수. 예, 뭐 그좀 정용돈 씨 비하는 아닙니다만 뭐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 가까운 나라에서 이렇게 훈훈한 대통령이 탄생을 해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되게 부러울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류 스타 순위권에 들어왔더라고요. 김정숙 여사도 들어오고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그런 또 차트가 네. 있습니까? 6인가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전에 그 하이틴 잡지에서 네. 임종석 전대협 의장 맞죠? 맞습니다. 네. 전대협 의장이 그때도 순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인기 그랬었죠. 그 스타에. 예. 지금 뭐 거의 그런 상황이죠. 임종석, 정치인이 그 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당시에 뭐 진짜 스타였죠. 잘생겼고 별명이 임길동. 예. 예. 그 드라마틱한 면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뭐 그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님 잘 쉬시길 바라시고 괜히 또 북한에서 미사일 안 쐈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그 또 김정은 진짜 반문질 당장 멈추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네. 반문질하는 인간들은 용서를 못해. 그러니까 아, 이제 북한 저
이북에도 반문이 있어. 아, 그러니까. 진짜 힘들다. 평일날 쏘라고 평일날. 요번 주에는 뭐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정말 감동적이고 오마이뉴스에서도 사과가 있었고 그렇지. 또 그 영화 감독 예. 누구였죠? 뭐 이름 잘 그 우리가 이름은 모르죠. 불안당 감독도 변성한인가? 네, 그 감독도 온갖 그 정치적인 막말 그리고 또 지역주의적 막말 여성 비하로 네, 볼 여성 수도 비하, 있는 뭐 그런 것도 네, 있었죠. 내놓고선 바로 이제 개봉 시기에 맞춰서 사과를 했습니다. 야, 사과 참 나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추임새로 야 개새끼들아 이런 거 하지만 이건 진짜 추임새처럼 이렇게 한 적이 있지만 난 진짜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 네, 형 진짜 난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 네, 솔직히. 형이 가끔 가다가 이제 욕설을 쓸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욕설 자체는 그 뭔가 비하적이고 그 언피시한 욕설을 쓴 적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냥 야 이 추임새야. 개새끼들아 정도가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세게 느껴지는 게 이 눈빛이라든가 이 인토네이션이 무지무지하게 남들보다는 어차피 100배 세니까 약간 줄이셔서 하긴 하셔야 된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나는 기자 생활할 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하면서 내가 조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얌전하게 했었어. 네. 그래야죠. 왜냐면은 내가 조직에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금 이제 뭔가 좀 민감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순간이 왔을 때 그때는 내가 페이스북에 내 프로필을 싹 다 지워버렸어. 지우고 나서도 사실 내가 이번에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정도로도 또 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을 했다고. 근데 정말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그 수위 자체도 우리가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수위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사람을 그 어떤 불특정 다수를 굉장히 인격 모멸하는 단어란 말이야. 네. 굉장히 반인권적인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어쨌든 뭐 사과는 했지만 그 본심이 드러났다는 거. 예, 그 점이 놀라웠다는 점이고 사과는 뭐 다들 공들여서 형식을 잘 갖춰 사과를 했죠. 대중에 대한 혐오감을 네. 드러냈다는 거지. 나양욱하고 똑같은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 대중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나치스러운 거지. 예, 그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 파시즘에 대한 개념들이 없으셔서 뭐 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파시즘이야.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그거를.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그분들이 회사 차원에서도 사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오늘 뭐 더 쑤시지는 않고 대신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나 우리랑은 생각이 다른데 안수찬 전 편집장 같은 경우 그 술 먹고 쓴 글에서 제가 봤던 거는 피해의식을 봤습니다. 네. 우리의 뭐 어떤 지난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려 드는 네네. 너희 문바들 뭐 이런 정서거든요. 네. 그래서 안수찬 편집장한테는 그런 게 보였고 김도연 기자한테는 그 혐오감이죠. 예, 멸시감. 대중에 대한 혐오감. 근데 이게 뭐 어디죠? 뭐 그냥 듣보잡 언론도 아니고 한겨레 21이랑 미디어 오늘 정도면 뭐 나름 제도권에다가 자리 잡은 언론의 기자들인데 이런 기자들이 어쩌다가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이동적인 순간도 있었고 정말 핵사이다 같은 순간도 있었고 그랬던 반면에 언론들은 여전히 계속 뭐 이렇게 짜증나는 행보를 거듭한 뭐 그런 한 주였습니다. 콕 집어 말하면 이제 진보 언론이 되겠죠. 예. 조중동은 뭐 그냥 1년 365일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한겨레 20일 안수찬 전 편집장이시죠? 네. 예. 그분이 뭐 이렇게 약주를 하셨는지 약주를 좀 드시고 이제 개인 페북에다가 덤벼라 문바들아. 덤벼라 문바들. 예, 덤벼라 문바들. 그랬다가 덤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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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라고 하니까 덤벼야지. 예. 덤벼주지.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본인도 사과를 하고
한겨레에서도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네네. 공식 사과를 했고 그 와중에 또 이 미디어 오늘의 김도연 기자, 네. 김도연 기자가 굉장히 어떤 멸칭, 네, 대단한. 예, 진짜 대단한 멸칭. 역사적으로 남을 문장이야. 대중을 향해서 그렇게 과감한 표현을 쓴 사례가 정말 희귀해. 예, 그 좀 저 진짜 뭐 교육부 장관, 저 교육부 공무원 나향우 개돼지 뭐 개돼지로 그거보다 더 잘렸는데. 심해. 걔들보다 더 심하지. 네. 더 심한 정도예요. 개떼야. 개떼라고 표현을 했고 팥시즘 나왔고 니네 주인한테 좋을 게 없다. 좋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주인, 했죠. 주인. 예. 야, 주인. 대단하다. 이게 어느 왕정 시대 단어가 예. 우리가 꼭 뭐 센 표현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우리도 센 표현 잘 쓰니까. 예. 근데 그게 그동안 그 사람 그 언론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왔던 게 입으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사실 그게 충격인 거예요. 뽀록이 말의 났죠. 강도 자체보다는. 본심이 나온 거야, 본심이. 나는 그동안 우리 권갑장이 뭐 과격하다 어쩌다 하는데 우리 일배충이라고도 잘 안 쓰잖아. 그냥 일배 어쩌다가 일배라 그러지. 네. 충자나 잘 안 붙인다고. 그리고 우리가 뭐 안희정, 이재명, 뭐 홍준표 등등 다 있지만 경쟁 후보들 지지자들을 우리가 붙어 해가지고 그런 개떼 이런 표현 우리가 써봤나? 그렇게 지지자를 비판을 가볍게 한 적은 한 번 있는데. 송가혁 약간 했지만 송가혁도 심지어 내가 두둔해주는 네. 발언까지 하고 그랬지. 그런 표현을 혹시 실수로 썼더라도 편집을 합니다. 저희는. 예. 이건 미친 것 같아. 상식을 벗어난 거야. 네네. 권갑장에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러게.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기 대상을 바꿔서 좀 딴 쪽으로 공격해달라고. 공격수로 영입을 하는 거죠. 공격수로. 이빨이 그냥 뭐 장난이 아니신데 결국 김도연 기자 본인도 사과를 했고 네. 미디어 오늘에서도 사과를 했고 해당 한겨레와 미디어 오늘에서 해당 자사 기자들한테 네네. 여태까지는 SNS 타치를 안 했는데 지금부터는 각별히 조심을 해서 하라. 네.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 사과들은 뭐 충분히 사과로 받아들일 만한 정도로 그렇지. 뭐 깔끔하게 사과를 했다고 평가를 사과도 합니다. 잘 했어요. 예. 저는 그걸 가지고 딱 한 단어로 논평을 내놨는데 예.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사과만 한 박스.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사과들이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예.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네.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제 경우에는 사실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음. 그러니까 왜가 항상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근데 이제 두 분의 언사를 보면은 뭐가 느껴지냐면은 사실은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그러니까 소위 문바들로 대변되는 그 세력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자기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거에 대한 분노 같은 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본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저널리즘을 제대로 구현하는 잘 학습되고 직업의식을 가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 다 기사들이고 공적 행동들인데 그걸 통째로 부정하는구나. 누가? 문바들이 왜 언론 권력을 장악하려고 이러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소영 논설위원께서는 그럼 난 내재적 접근으로 하면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뭐 한겨레 신문이 뭐 월급이 많은 언론사도 아니고 사실 소위 그 진보 언론이라는 매체들이 돈을 잘 버는 언론사들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남은 건 사명감밖에 없는 거죠. 그 사명감으로 일을 했는데 뭔가 지금 비판을 받고 하니까 서러움도 있을 것이고 네. 왜 우리한테 왜 이러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안수찬 기자 같은 경우는 91학번이잖아. 근데 지나온 세월을 부정당하는 것 같다. 난 사실 그 문장에서 그건 진짜 한 60, 70대가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럼 여기 문재인 지지자들은 어린애들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중이라는 게 굉장히 어린애로 각인이 돼 있는 거야. 문바라는
빠가 빠돌이 빠순이 그 진짜 초중고생들이 그 특정 연예인들 그 팬덤 팬덤을 형성하고 하는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차용한 거잖아. 그걸 더 들어가 보면은 바텐더이라는 여성 종업원을 멸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이미지 형상이 굉장히 어린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생각 그 자기 판단력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도 난 그 문장에서 내가 87학번이에요. 그 세월 건너온 걸로 치면 내가 더 오래 건너왔지. 우리는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도 그 세월 나도 길거리에서 체류탄 뒤집어 쓰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그 과거의 역사를 그렇게 무슨 훈장처럼 드러내지 않잖아. 그렇죠. 나는 안수찬 기자의 그 지나온 세월을 뭐 부정당하는 듯 이 표현 자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소위 진보 운동권들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신의 그 막 지나온 역사의 훈장을 흔드는 어버이 연합하고 뭐가 달라?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이해해 줄 수 없다. 그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오만한 건데 그 제가 어느 게시판에서 본 글 중에 안수찬 편집장이 91학번이라는 그 얘기가 들려오니까 야 안수찬이 네가 중딩일 때 문재인은 한겨레 이사하고 자기 부산에서 지국장하고 2억 원 대출 받아가지고 한겨레한테 줬다고 그런데 이제 한겨레 신문